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을 발표할 알톤 파트너스의 이승범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은 어떤 내용을 갖고 발표하려고 하냐면 금융권역별 정책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주로 내부 통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요 부분에서는 이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발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가 저희가 세 가지 종류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내부 통제 규제들이 어떤 게 있었고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리고 내부 통제가 그런데 왜 자꾸만 실패를 할까에 대한 원인을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영국의 사례,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략하게 방향성에 대해서 내부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제언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인데 이제 금융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서 계속 금융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한 발생 건수랑 발생 금액에 대한 부분을 왼쪽 부분에 놨는데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규모도 크고 발생 빈도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4년에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연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비금융권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특색들이 다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권의 금융사고의 발생 원인을 보면 주로 내부 직원들에 대한 비리를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에 대출을 잘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내부 통제 허점을 가지고 뭔가 한 경우들이 있고 그런 인적인 부분 이외에 전산장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산장애에는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해서 전산 시스템 마비가 돼서 우리가 시스템을 사용 못하는 경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것들이 뭐 작지는 않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꽤 많은 시간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들도 인해서 이제 금융사고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예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2024년, 뭐 올해 년도, 물론 과거에도 있었긴 했지만, 해외 법인 관련된 사고들이 지금 발생을 많이 하고 있죠. 작년에도 많이 있었고, 올해는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지금 여론에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은행권의 금융사고라고 하면 이제 특색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정보 유출이랑 해킹 관련된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전반적으로 약 5만 건 정도의 금융 그 해킹이라든가 정보 유출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2%, 전체적으로 한 3만 6천 건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마도 투자에 대한 부분이 약간 소홀하지 않아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은 정보 유출과 해킹 관련된 부분이 제일 큰 금융사고로 이어졌었고 보험의 경우는 약간 특색이 다릅니다.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KB라이프 아니면 뭐 SGI에서 해킹 사고가 있었고 개인정보 유출건이 있긴 했지만 보험권에서 발생하는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보험회사는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상품 복잡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이 워낙 어렵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해지하거나 해약하는 관계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이 제일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의 케이스가 은행이랑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행에서 발생하는 빈도와 그다음에 증권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 대신에 금액적인 측면으로 비슷하게 작년 같은 경우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간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멈춘다고 했을 때 발생했을 때 그 트레이딩 못해서 소비자가 트레이딩을 하지 못해서 그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증권사의 경우에는 전산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도 증권사에서 2000년대 초반에 원장 이관을 하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계 시스템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오래돼서 발생하는 원인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사인 경우에는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해킹 사고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축은행이나 보험사랑 다르게 카드사의 해킹에 대한 부분은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의 해킹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개인정보 플러스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들이 거의 다 넘어가기 때문에
당장의 피해 규모를 산정한다든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향후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해킹 관련된 부분은 심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사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와 비례해서 제도가 변경을 하고 있죠. 최초의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건 2001년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련된 규제가 시작됐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사치하고 2016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졌던 지배구조 관련된 법안이 있었고 그게 내부통제 기준의 최초의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의 구조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거고 핵심은 회사 금융사에 있는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업무 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거래라든가 그 행위에 대한 뭐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원으로 만들었었던 최초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게 그 이전에도 사과가 좀 있었지만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뭔가 변화를 꾀하는 최초의 제도였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를 했었죠. 2001년도부터 관련 법안이 있었지만 이게 강화된 부분이 외부감사인이 해당 내용을 잘 뜯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2019년도에 있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강화 버전이었다고 보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2021년도에 금소법이 만들어졌죠. 금소법의 제일 큰 부분은 뭐냐면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 판매할 때 잘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이게 계기가 됐던 사건들은 오른쪽에 보면 19년도에 구이염 상품 불안전 판매했었던 부분, 그다음에 라임이랑 오티머스 관련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여서 요거가 판매하는 행위를 할 때 뭔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금소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책무구조도가 지배구조법이 좀 개정돼서 책무구조도가 작년에 도입이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도입이 됐었고 그에 반해서 금융사고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위험 판매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라미 옵티머스 사건, 그다음에 해외 지점들이 문제가 있었던 사건들이 20년, 21년도에 계속 있었고 22년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우리은행 직원이 700억 횡령한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23년, 24년도에 또 불안전 판매가 또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우리은행 해외법인의 LC 사건, LC 허위로 만들어서 문제가 됐었던 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이랑 올해 년도에 주로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에서 문제가 돼서 인도네시아라든가 지금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에서 잘못 부당대출이 나온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규제가 만들어지고 계속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에 반해서 금융사건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실상 작년에 책무구조조 처음 도입하자마자 생겼던 문제가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ETF 관련된 LP 업무 담당자가 내부적으로 거래를 잘못해가지고 발생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융사고는 예방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한 부분, 금소법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있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1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정이 됐고 이 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회계에 대한 부정행위를 막자라는 취지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 엔론 사태가 있었고요. 글로벌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은 CEO 대표이사가 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외부의 감사인들이 져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취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다시피 19년도에 또 요거가 약간 강화가 돼서 외부 감사인들이 뭔가 행위를 해줘야 되고 회계 조작이라든가 횡령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회계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부분입니다. 이게 지배구조법이고 최근에 이제 책무구조도 강화된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이 만들어진 거는 뭐냐면 뭔가 그 금융회사의 임원들이 책임을 안 진다라는 부분으로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금융회사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손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네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말씀드린 이제 영국 쪽의 얘기랑 거의 이제 상통해서 저희 나라도 이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가 관리하는 부분은 뭐냐면 리스크 관리랑 윤리 경영에서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에 대한 부분, 임직원들은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조직의 CEO라든가 이 임원들이 주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부분, 시키지 말아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소비자법은 약간 컨셉이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될 텐데 아까 뭐 라임 사태라든가 옵티머스 사태 이런 거 그전에 이제 불안전 판매했던 판매 행위가 관련돼서 억지로 강요해서 판매를 했던 아니면 그 정보를 숨기고 판매를 했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 이런 것들을 방어해보자. 뭔가 문제를 안 일으키게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고요. 2021년도에 최초에 만들어졌고 이거의 배경 원인은 불완전 판매였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문제가 생겨서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품을 이해를 못한다든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고 매입을 하셨다가 생겼던 문제를 방어하고자 만들었고 요거는 판매 조직이랑 준법 감시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 법이 있고요.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내부 통제가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간략하게 짚어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형식화되어 있는 제도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내부 통제를 하는 거는 사후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참 일정 시간 지나서 뭐 다음 날, 다음 달, 다음 분기, 다음 연도에 뭔가 문서상의 서류상의 검토를 하고 이게 문제가 있었는지를 짚어보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통제라든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생기는 문제, 형식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담당자, 특히나 이제 상위권의 결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늘 제출했던 문서, 제출했던 서류인데 이게 또 뭔가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 사회의 리스크 보고나 정량, 실시간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결국 경영진들은 실무 담당자에 비해서 잘 못 느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나는 의사결정하는 사람이고 내가 판단하는 거는 밑에 직원들이 잘했을 때에 서류에 설명하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거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하는 거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책무구조도가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지원이 연계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PI나 보상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따로 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제의 한계 부분인데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게 항상 발전을 하죠. 되게 많은 기초자산을 갖고 뭔가 파생상품이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컨셉의 상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데 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에 대한 노력은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동남아에 생겼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거리감에 대한 부분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한 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은행에서 대출하는 행위를 지금 동남아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면 약간 이해가 가능한데 당시 이제 꺾기라든가 우리나라 보면 뭐 이런 강요, 판매에 대한 강요, 뭐 보험을 들려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문제가 됐었죠.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뭐 문제가 있음에도 눈 감아주고 대출을 승인해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그 동남아 쪽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통제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 통제가 지속적으로 실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사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해외 사례 이제 영국의 SMCR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걸 하나 볼 건데 SMCR의 경우는 조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제도가 만들어진 거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네? 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금융감독청에서 만든 건데 SMC의 특징이랑 메커니즘 그리고 제도 비율을 간단하게 하면 SMC 특징이랑 메커니즘은 그러니까 조직별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직원들이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문화하고 그걸 굉장히 뎁스를 깊게 내려갔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책임 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합니다. 당신의 책임은 어느 거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하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이 제도 관련해서 내가 어떤 걸 알아야 돼 라고 해서 그걸 공부하고 그거를 인증을 받아야지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규범을 만들었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랑 차이를 보면 아마 우리나라가 약간 상위 레벨에서 뭔가 좀 불분명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보면 영국의 SMCR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밑으로 많이 내린 거고 제도 비교를 해서 보면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법적인 책임에 대한 겁니다. 법적인 책임을 개인이 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국내 내부 통제 같은 경우는 법적 책임을 지진 않고 문책은 가능하죠. 금감원에서 문책을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개인한테 이거가 문제가 생겼으면 당신이 법적으로 책임지고 형사사건, 민사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영국에는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SMCR이 제도와 관련돼서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면 싱가포르의 마스는 이제 저기고 슈퍼비전 2.0이라는 전략을 만든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퍼비전 2.0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갖고 AI한테 분석을 시켜서 내부 통제를 하겠다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2018년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거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라고 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관련된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모으자. 클라우드 환경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데이터 레이크 형태에서 일단 다 넣어봐. 관련된 데이터, 리스크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얘기했던 고객 상담 관련된 로그라든가 아니면 트랜잭션 데이터, 이메일 데이터, 메신저 데이터 다 모아놓고 거기서부터 AI한테 분석을 시켜서 그걸 갖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실시간 처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구성 부분 보면 우리나라가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일단 싱가포르에서는 이메일에 관련된 부분, 개인들의 이메일, 메신저에 대화했었던 것들, 트랜잭션 거래 데이터들, 고객이랑 뭔가 통화해서 상담했었다고 하면 상담에 대한 로그에 관련된 부분에서 비정형 데이터들을 다 일단 모아놓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걸 통해서 AI 자연어 처리를 시키고 텍스트 마이닝하고 이상통제 알고리즘 통해 가지고 위험을 인식하는 형태고 이건 AI가 24시간 계속 돌려가지고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 갖고 ERM에서 점수를 매겨서 그게 일정 부분이 되면 그거 갖고 조기 경고에서 담당자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통보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 싱가포르에서 내부적으로는 잘 성과가 나고 있어요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좀 더 말씀을 요 다음 페이지에서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부 통제 방식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제도랑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제도적인 거는 영국 SMCR과 관련돼서 비슷한 형태의 것이 뭔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물론 책무 구조도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내부 강화라고 하는 게 금감원이라는 금융위에서 강화를 하는 것보다는 금융사 내부적으로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책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뭔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내부 감사의 독립성 강화 부분도 늘 얘기 나왔던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부통제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만들어서 감사위원회라든가 내부통제에 관련된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같이 협의를 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제를 잘했으면 KPI라든가 이런 거에 연동을 시켜서 보상체계에 대해서 있지 않으면 지켜지기 힘든 제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 연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싱가포르의 마스에서 했었던 것처럼 슈퍼비전 2.0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이런 제도가 제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금융기관 내부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내부 통제에 관련돼서 뭔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끊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 통제 관련해서 감사팀과 준법감시인 이런 분들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데이터가 공유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유되지 않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으는 작업이 일단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데이터 허브에다가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 물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예시들이 뭔가 법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볼 여지는 있긴 하지만, 관련된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감시하고 분석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미리 뽑아내서 그거 갖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당자한테 통보를 하고, 그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 통해서 실시간으로 뭔가 위에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담당자를 불러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이 단계에서 보면 물론 문제가 발생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게 한 번에 발생하는 건 아니고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몇 단계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의 제일 큰 장점은 아마도 사람이 한다고 하면 사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뭔가가 발생하지만, AI를 기술적인 거를 하다 보면 아마 5단계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단계 혹은 세 번째 단계에서 발견돼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AI 학습시켜서 계속 연계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갈 수 있는, 조치 대응하는 관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